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구었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부 직장인들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단행합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월액 상한 하한액이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에 맞춰 인상됩니다. 기준소득 월액은 상한선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선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오릅니다.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월 590만 원에서 617만 원 사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최대 월 12,150원의 연금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3차를 개최하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유관기관 합동 실무 지원으로 신속 행정지원 체계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미 수출 규모가 대중 수출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미 수출 규모는 533억 달러로 대중 수출보다 6억 1천만 달러가량 많은데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대미 수출이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역전되는 셈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건수는 32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거래의 4.8%로 3월보다 절반 이상 급감한 수치입니다. 증여가액이 높아져서 세금 부담이 커진 데다가 일반 매매 시장의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중앙아시아 3국을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6개월 만에 재개된 해외 순방인데요. 이 세 나라는 천연가스와 우라늄, 리튬 등 4차 산업의 핵심 광물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통해서 세 나라의 자원과 인프라 구축, 또 이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관계 발전이 기대되는데요. 경제인사이트는 이번 주 월, 수, 금 3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의미와 주요 성과, 그리고 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재미난 내용들까지 하나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자원협력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윤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에서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하며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3개의 나라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은 지난해 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와 올해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그리고 활발한 중동 외교에 이어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히고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영진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성환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성환경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중앙아시아의 순방의 목표가 좀 명확합니다. 세 국가를 방문을 하지만은 크게 5개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정상회의 창설에 대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 아마 오늘 이 시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나눌 텐데 K 실크로드입니다. 일명 K 실크로드를 이제 구상한다라는 큰 목표가 있는데 오늘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이번에 순방 일정을 한번 크게 보고 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게 순방 일정을 보게 되면은 네. 일단 국빈 방문으로 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국빈 방문을 하는 만큼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일정이 뭐냐면은 정상회담을 하시게 되고 다음에 국빈 만찬 혹은 국빈 오찬이 있으며 네. 비즈니스 포럼 기조 연설을 공통적으로 다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출발해서 11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신 다음에는 공식 환영식을 하고 현직 대통령 그 무하메데프 대통령을 만나고요.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뭐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는 뭐 서명식이라든지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뭐 독립기념탑의 헌화나 식수 그리고 그 이후에 국빈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좀 특이한 스케줄이라 그러면은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현재 최고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즉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인 그 구르반굴리 무하메도프 대통령과도 이제 면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단은 그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이고요. 네. 이후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서 일단 재외 국민과 동포 간담회를 카자흐스탄에서 예. 하게 됩니다. 아마 이거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없는 것이고요. 카자흐스탄 그 이후로 국빈 방문에 따른 기념식 헌화라든지 아니면 양국 정상회담, 뭐 MOU 체결식 같은 걸 하고 마지막쯤에 이제 그 비즈니스 포럼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조 연설을 하시는 것으로 예. 스케줄이 짜져 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가 이제 우리들한테 익숙한 우즈베키스탄인데요. 이제 네. 13일부터 15일까지 가게 됩니다. 네. 아마 수도에 도착하게 되면 뭐 공식적으로 수도 독립기념비 헌화하고 네. 동포 간담회를 이제 가질 예정이고요. 다음에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MOU라든지 그 공동 언론 발표를 이제 진행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는 아마 한 우즈벡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좀 특징적인 것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즈벡 창업 지원 센터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일정으로는 그 우즈벡이라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고도시가 있는데요. 사마르칸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요? 유명한가요, 여기?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는 옛날에 네. 아주 그 한때 저도 뭐 어느 시절인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 어릴 적에 저기 한번 가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책에 많이 나오는 예.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방문해서 이제 순방 일정을 끝내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김영진 교수님, 사마르칸트. 네. 이게 좀 의미가 좀 있는 건가요? 사마르칸트는 그 두 번째 도시, 예.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 도시이고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한국 대통령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예. 꼭 사마르칸트를 방문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마르칸트에는 거기에 있는 이제 박물관에 그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고구려 사신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 대통령이나 네. 한국에 이렇게 손님이 방문을 하면 꼭 이렇게 사마르칸트에 모시고 가서 그 벽화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인연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자, 이 중앙아시아, 실은 우즈베키스탄 하면 이제 고려인도 저희가 살고 있다. 우리랑 좀 굉장히 밀접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또 MB 정부 때 이후로는 그닥 또 가까워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나 최근에 다시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 뭐 그중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하는 3개 나라의 중요성 굉장히 커진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분위기 전환되는 어떤 모멘텀 같은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이 지역은 한국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 중국이나 혹은 이제 미국이나 뭐 러시아는 과거에 이제 소련 시대에 역사적인 그런 전통을 공유를 네. 같은 국가로서 공유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가 실크로드의 중심지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리적 위치적 네. 특성 너무 좋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을 받아왔고 지금에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혹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물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설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 물류 거점. 예,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첫째는 지리적 위치. 네. 실크로드의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위치, 그러니까 이제 극동 지역과 유럽을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유라시아에서도 남쪽과 북쪽을 꼭 연결시키는데 통과 지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지리적인 그런 그 지정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아시아는 러시아 혹은 중국, 중동, 파키스탄, 인도 이런 국가들의 거대한 경제권 그리고 이제 자원 부국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 또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가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우라늄, 히토류 이건 제4차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원들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주력 산업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을 또 더 얘기를 드리면 이 중아시아 지역은 앞서 얘기한 지정학적인 측면 그리고 지경학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유라시아의 하나 요충지 중 하나다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요. 또 한편 이렇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는 중앙아시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글로벌 강국이나 아니면 또 이제 지역 강국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상충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중앙아시아를 거쳐야 되는 지배를 하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교류를 위해서도 항상 중앙아시아를 거쳐야 되는 그런 거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강대국이나 혹은 외부 세계에 의해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재발견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뒤에다 스탄으로 끝나가지고 뭐 스탄 3국, 스탄 이렇게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김영진 교수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위치가 좌우 유럽과 아시아도 있고요, 위아래 상하로도 또 있게 되는 그렇죠? 러시아 뭐 이쪽과 밑에 뭐 파키스탄, 인도까지 있는 정말 지리적 요충지에다가 최근에는 미래 산업의 자원들. 좀 이따 오늘의 특집이 또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서는 안 되겠다. 근데 또 이미 중국, 일본 등은 또 가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까지 함께 해볼 텐데 한 국가씩 봐야 될 것 같아요. 성 교수님, 투르크메니스탄부터 저희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떤 나라인가요?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앞에서 말씀드린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비하면 훨씬 덜 알려진 나라이긴 합니다. 면적을 보게 되면 한반도 2.2배쯤 되고요. 수도는 아시가바트라는 곳이고 그다음에 인구는 700만 정도 되고 공식 언어는 투르크메너와 다음에 통용어로서 러시아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보게 되면 국가 이름에서 뭐 스탄으로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슬림의 비중이 9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스 종교가 한 9%, 뭐 나머지 조금 차지하니까 대부분 무슬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는데요. 총 임기는 7년이고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모든 관공서와 차량이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뭐 훨씬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긴가요? 저 모습인가요? 수도에 가면은 거의 모든 건물이 흰색이고요. 전 세계에서 하얀 대리석 건물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좀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그 돌아다니는 차량도 다 흰색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1991년도에 이제 소련의 일부에서 이제 독립을 했고요. 또 재밌는 것은 1994년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의 특산물인 멜론이 특산물이거든요. 그래서 8월 둘째 주 일요일 날은 그 멜론의 날로 지정을 해서 이제 국가적인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휴일로서 이제 지정해서 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천연가스 당연히 비중이 높고요. 천연가스로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4번째 보유국이고, 다음에 11번째 이제 생산국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재밌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1971년에 그 카라쿰 사막에 이제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구러시아에서 이제 소련에서 시추를 하다가 이제 가스가 새어나와가지고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불을 붙여놨는데 지금 40년째 불이 타고 있다고 하고 있을 정도로 관련돼서 그 천연가스 매장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관련돼서는 에너지 플랜트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이 지금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겠어요. 예. 예.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자체적으로 보면은 사회 경제 발전 프로그램 2022, 2028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프로그램들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주력 산업을 고도화한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킨다든지 다음에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거나 그리고 녹색 경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즉 우리도 관심이 많은 분야를 지금 네. 투르크메니스탄이 맞습니다.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생각보다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석유가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지만은요, 석유는 이제 탄소 중립할 때 가장 먼저 없애야 될 자원이잖아요. 반면에 천연가스가 최근에 약간 입지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바로 태양광 풍력으로 못 가니까 천연가스는 좀 몇 년간 허용해 주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천연가스 이야기가 우리도 이제 가스 유전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천연가스 관련해선 매장량이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기업들과의 연관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김영희 교수님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 투르크메니스탄이 흰색 좋아한다 막 네.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리더십의 취향인가요? 그건 뭐 특별한 이유라보다 네. 그 리더십의 네. 취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예.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지금 현재 대통령의 아버지죠. 예. 지금 이제 그 정권도 이제 부자 승계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그 대통령이 만드는 이렇게 책 예. 같은 경우는 조그만 이제 책자 같은 경우에도 성경 이상의 권위를 그 국가 내에서는 가집니다. 그래서 어록 이제 같은 건가요? 예. 아. 그리고 이제 동상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도자를 이렇게 우상화하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중아시아 5개 국가 가운데 가장 권위주의적이고 또 이제 가장 좀 독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국가가 투르크메니스탄이기도 합니다. 근데 체제는 약간 민주공화국인 거죠? 내세우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인데. 예, 대통령제를 표방하는데. 표방하고 있는데 대개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발전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네. 대중들이 이제 지도자의 그런 정치적 성향이나 이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고 또한 이렇게 좀 가부장적으로 네. 이렇게 좀 지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정감을 이렇게 주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네. 그 투르크메니스탄이 좀 심하기는 하고 대체로 다른 국가들도 좀 이제 권위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반독재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예. 네. 그 중에서 키르기스탄은 아주 이렇게 일찍이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좀 의회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었던 국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줬고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 내의 민주주의 섬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 국가가 홀로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 제도, 절차를 이렇게 따랐다는 의미인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이제 그 국가도 조금 더 이제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 일정에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통령도 만나고 대통령의 아버지를 만난다고 한 이유가 부자 승계가 된 곳이었네요. 예. 야. 지금 현재 대통령이 세이다르 예. 베르딘 무하메도프 대통령이고 그 전 대통령이 구르반굴리 베르딘 무하메도프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베르딘 무하메도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패밀리 네임이니까 패밀리죠. 예. 그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저희가 좀 나름 익숙하죠. 예. 근데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볼까요? 예, 그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내에서 카자흐스탄을 설명하자 그러면 일단 면적이 가장 넓다. 그리고 이제 세계 제9위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 12배 정도의 예.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인구는 2천만 명 정도에 불과하니까 예. 인구와 면적을 이렇게 대비를 하자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예. 좀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카자흐스탄의 경제 규모는 예. 중앙아시아 4개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클 정도로 네. 경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내에서 가장 이제 부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1인당 국민 소득 수준을 보면
카자흐스탄하고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장 높은 1만 불 이상의 그런 수준이고 네. 나머지 3개 국가,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은 경제 수준이 그것보다 낮습니다. 네. 세 번째가 우즈베키스탄이고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은 한국으로부터 ODA 원조를 받는 오히려요. 예, ODA 원조를 받는 그런 국가들이고 이번에 대통령의 순방 국가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카자흐스탄은 우리와도 교역이 되게 많죠. 아마 중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1위 교역국이라고 하는데 주로 원자재인가요? 어떻습니까? 주로 원자재입니다. 예, 예, 예. 주로 원자재고 일부 이렇게 그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네. 카자흐스탄 같은 본래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시기에는 우즈베키스탄이 더욱더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네. 소련 입장에서 볼 때 네. 인구도 더 많았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독립된 이후에 카자흐스탄은 석유 자원이 아주 풍부한 국가였기 때문에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이렇게 빨리 했다고 볼 수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자원 빈국은 아니지만 예. 앞서 얘기한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 비하면 자원이 아주 뭐 다양하고 풍부하지는 않다. 물론 이제 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몇 개 이제 주요한 광물 요즘 유행하는 가지고 광물이네요. 예, 그런 광물을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 한국과 그런 이제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도 우즈베키스탄하고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자흐스탄이요, 여러분, 석유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디죠?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카자흐스탄은 석유. 예. 또 카자흐스탄이 전체 국토 면적이 세계 한 9위권, 10위 안에 들 정도로 넓은 그런 면적을 갖고 있고 민족이 되게 많다.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다민족이 된 거죠? 140개, 100여 개의 민족이 공존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앙아시아 지역 자체가 예. 이 실크로드의 거점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혼혈이 많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인종 간의 차별이나 이런 게 없죠. 예.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다 이제 섞여서 사는 것 교육을 자체가 해야 되니까. 그런 그 역사적 흐름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극동 지역에 혹은 이제 어떤 이 대륙의 끄트머리에 있는 국가들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제 고착돼 있는 단일 민족. 예, 그런 민족이라 그러면 대륙의 정중앙에서 항상 이렇게 해외의 침입을 받든지 혹은 이제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든지 혹은 이제 교역로의 중심이 되면서 이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민족이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리적 위치에 있다라고도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순방국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이기도 한데요. 우즈베키스탄 어떤 나라인지 한번 볼까요? 우즈베키스탄 얘기하고 또 덧대주시죠. 예.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많은 교역을 많이 했던 네. 나라이고요. 너무 익숙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우즈베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기도 합니다. 예. 또 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식당들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네. 또 우리 대표적으로는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인종 내에서도 고려인들이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이고요. 아무래도 경제 규모는 카자흐스탄에 비해서 많이 작은 편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크게 성장을 했지만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좀 경제적 중요성은 낮지만은 그래도 과거부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와는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희 교수님, 네. 짐 로저스가 주목했다. 뭐 이런 걸로 또 익숙해져 있는데 우즈베키스탄도 계속 가보죠. 예. 네. 그 우즈베키스탄은 경제 규모에서 가지고는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못 미치는 그런 국가인데 그 한국과의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어쩌면 이렇게 한류라든지 한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호적인 혹은 이제 가장 호감이 높은 맞아요. 예, 그런 국가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왠지 모르게. 예. 그리고 이제 교역과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2010년대 정도까지는 교역에 있어서는 가장 한국과 이제 규모가 컸던 국가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역에 있어서나 투자에 있어서나 카자흐스탄이 한국과 가장 이제 교육 규모나 투자 규모가 큰 국가인데 일찍이 그 중아시아 이제 여러 국가들 가운데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먼저 진출을 했습니다. 이 대우자동차가 이제 지금 그 1990년대 일찍이
그 우즈베키스탄에 진출을 했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우저 대우라고 해서 예.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대우 자동차를 인수를 해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에 비해서는 자원이 예.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산업 구조에 있어 가지고는 좀 다각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런 측면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향후의 발전에 있어 가지고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라든지 천연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네. 제조업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서는 서로 협력이라는 게 천연가스 자원 기반 자원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여타 산업에 있어 가지고도 발전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이 좀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라늄이라든가 짐 로저스도 예. 아마 이런 것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 금은 우즈베키스탄 하면 금 이거 뭐 좀 많이 매장이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매장도 많이 돼 있지만 네.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순방 국가 중에서는 빠졌지만 이제 키르기스탄이 예. 또 이제 금에 금으로. 대한 매장이나 수출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 지금은 뭐 이 중심적인 대상 이제는 아니지만 예. 전체 GDP의 한 3분의 1 가까이가 금광에서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키르기스탄. 예. 키르기스탄이 예. 규모가 작으니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도 이제 금도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일찍이 한국과도 이주 노동자를 이렇게 고용 허가제에서 네. 파견돼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주 노동자도 상당한 숫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좀 친숙한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 근로자들 보면 거의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스탄 국가 중에서는 예, 그런 면이 맞겠죠? 예,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가 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언어에 있어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기 쉬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한국의 기후에 가장 잘 적응하는 민족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은 여름에는 한국보다 덥고 겨울에는 한국보다 춥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동남아 딱인데요. 네. 이주노 이제 한국에 오면 겨울에는 밖에 못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앙아시아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네. 기후에 대한 한국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아주 강하다는 증미고 또 한편으로 아마 축구 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남자들이 체력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이제 거친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종사할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좀 힘든 노동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악해봤고요. 송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순방이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왜 중앙아시아일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경제적인 의미, 어떤 효과를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앙아시아를 이제 개척한 것은 사실은 윤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과거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를 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때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기억납니다. 대한 관계 개선을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정상들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걸 주창해서 그쪽에 있는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다음에 신북방 정책으로 어떻게 하든 그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했고요. 그래서 네.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그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경제 협력 관계가 꽤 괜찮았던 편이긴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발전시켜 온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방문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그 핵심 광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즘 핵심 광물의 공급망이 아주 경제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도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런 공급망 문제, 즉 어떻게 수급이 잘 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국민 경제와 관련된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더 이상 이게 경제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로까지 이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핵심 광물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 첨단 산업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별 국민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싶지만은 최근에 와서 보면은 거의 이거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할 정도로 국가 간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 좀 해보면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매장량 국가고요. 그 다음 가는 이제 카자흐스탄은 거의 최대 산유국이고요. 자원도 많은 곳이고요. 우즈베키스탄도 이런 뭐 가스나 석유는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우라늄이라든가요, 그렇죠? 금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 중앙아시아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을 많이 했습니다. 예. 뭐 우리랑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네. 일본 그리고 이제 근거리에 있는 러시아, 다음에 EU, 심지어 미국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투르크메니스탄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천연가스와 석유가 중요한 산업이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진출해 있고요.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심지어 말레이시아, UAE조차도 예.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카자흐스탄은 이제 석유화학도 중요하지만 광물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뭐 카타르 등 국가들이 진출해 있고요. 이 우즈벡은 자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만 그래도 EU라든지 프랑스, 러시아, 중국 중에서 많이 진출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핵심 광물 외에 우라늄 개발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같으면은 거기에 우라늄 원자력 원전 건설을 협력을 지금 프랑스도 뭐 얘기 프랑스도 들었죠. 하고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구체적으로 조금 국가들을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우에서는 중앙아 5개국과 탈탄소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은 카자흐스탄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고 또 EU나 독일은 리튬 에너지나 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뭐 치열하게 진출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프랑스가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나 봤더니 프랑스가 또 원전 강국이잖아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세계 8위에 또 우라늄이 매장된 참 이렇게 다 됩니다. 이 김영희 교수님. 네. 정치적으로도 많이 주요국들이 접근했을 것 같은데 우리 빨리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뭐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이제 정상회의를 정례화시키는 이제 첫 시도를 보였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이제 EU 그리고 미국 뭐 이런 국가들이 5+1 그러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5개 국가 나머지 이제 주요국이 같이 이제 정상 간의 협력 회의를 가지는 이제 그런 틀을 일찍이 이렇게 모색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에 그리고 이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장기적인 그런 발전에 있어 가지고 함께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행이라는 그런 이제 하나의 비전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런 협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은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여기가 일단은 좀 방점이 많이 찍히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5박 7일 동안의 국빈 방문 기간 동안에 60여 개의 기업을 포함한 경제사절단이 또 함께해서 에너지, 플랜트 분야, 한국 기업의 현지 수출을 적극적으로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 중요한데 뭐 다른 나라들 하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는 좀 제한적이다 이런 느낌도 받지만 자, 앞으로 이 국가들과 경제적 교류 더 이어나가고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필요한지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에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 교수님, 아까 일부 끝에 조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국가들이고 다른 국가들도 다 이 C+5, C5+1 이 구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좀 늦었지? 우리는 왜 제한적이었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좀 이렇게 방치됐던 이유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경제 체제의 느낌도 좀 달랐고요. 지리적으로 좀 멀기도 했고 또 과거에 한때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었거든요. 관계가 많이 진척대를 가다가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대러 제재라든지 아니면 뭐 대북한 제재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교역이 소원해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교역 관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2019년까지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후퇴를 했고요. 네. 이후로 다시 거의 원상을 거의 회복한 상태인데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은 우리가 수출하던 것은 그렇게 많이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네.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무역 흑자를 많이 보던 국가였는데 예. 요즘 와서는 무역 흑자를 좀 적게 보고 있는 국가이고 왜 그렇게 수입이 많이 늘었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부터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됐고요. 예. 또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것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주요 수출국은 아무래도 카자흐스탄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예. 우즈베키스탄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예. 투자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뭐 중국이나 뭐 미국에 비하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투자가 좀 늘고 있는 편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카자흐스탄의 비중이 72.1% 네. 많이 차지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하는 분야는 주로 금융이라든지 보험, 건설, 제조업 등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런 국가들은 좀 있는데 이에 비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실 거의 미미하다고 예. 볼 수 있고요. 사실은 2016년에 3.6억 달러를 기록했다가 2023년에 불과 1,7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수입은 최근에 와서는 뭐 3천 달러 정도 수입하고 있으니까 사실 교역이 사실상 없다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잠재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교역의 양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점인데요, 김영준 교수님. 좀 늦은 것도 같고요. 이렇게 중요한 나라와 우리 교역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생각도 있는데 또 컵에 물이 뭐 반이나 찼냐, 뭐 이제 시작이라니까 하면 더 우리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K 실크로드, 그러니까 협력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라는 K 실크로드 구상인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어떤 비전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전에 먼저 이제 2022년이 이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수교 30주년이 예. 됐는데요. 그 수교 30주년이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모두 1992년에 한국과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예. 2022년에 30주년이 됐고 그리고 이 30주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30년의 미래 협력에 대한 나름대로 구상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 순방을 기회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에 특화된 또 중장기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협력의 비전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구상을 제기를 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제 K 실크로드 구상의 중요한 이제 의미 네. 혹은 이제 그 중요성 가치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 내용은 이제 아시아와 유럽 그 전에 이제 지정학적인 그런 이제 위치상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그런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청사진 혹은 그런 목표를 담고 있는 구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구상이 담고 있는 비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인데요. 네. 자유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보편 가치에 기반한 자유로운 국제 사회를 지향한다라는 이제 그런 모토를 내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와 관련해서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촉진해서 영내 평화에 기여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번영에 있어 가지고는 글로벌 도전과 과제에 함께 대응하면서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전에 또 세 가지 또 기본 원칙을 함께 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행과 융합과 창조라는 세 개의 기본적 3대 기본 원칙을 또 한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동행이라면 뭐 이제 함께 어떻게 보면 발전이나 혹은 이제 서로 이제 신뢰와 유대를
쌓는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을 내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융합이라 그러면 이제 서로의 장점, 서로의 강점 이런 부분을 융합한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한국어의 장점, 한국어의 혁신 역량, 그리고 중앙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조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 체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ROAD 실크로드에서 로드의 첫 글자를 따서 ROAD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R은 리소스, 즉 자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 혹은 인프라 건설,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리고 원전,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자원 관리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O는 ODA입니다. 이게 공적 개발 원조를 가리키는데요. 이건 이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의 이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여러 가지 복합 위기를 공동으로 이제 극복해 나간다는 측면입니다. 하고 A가 어컴퍼니, 공군 협력, D가 이제 유기적 협력.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영유 교수님 좀 더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이미 많이 들어왔고 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C5 플러스 1도 많이 시도를 좀 했었잖아요. 우리가 빨리 좀 따라잡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직접 가게 된 건데 어떻게 좀 접근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K-한류도 이미 그쪽에 우리한테 매력도 되게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도 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서로 간의 협력을 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몇 가지 주요한 점을 고려를 해볼야 되는데 먼저 이제 지금 현재 그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뭡니까 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이라는 어쩌면 전체적인 그런 틀 하에서 그런 틀을 설정하고 정상 간의 이제 협력이나 정상 간의 회의를 하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국가적 특성을 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의 결정이나 영향력이 전체 국가 정치 경제 부분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큰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는 정상 간의 그런 이제 네트워크, 협력 이 자체가 중요하고 그게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수교 30주년을 지나서 새로운 30주년을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나마 늦게나마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향후 이제 협력의 그 가능성이나 여지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나 경제 발전이 뒤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이지만 일정한 시점에서는 한국이 그들과의 그 협력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나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각 국가의 정책적 수요 이런 부분을 한국이 받아들여서 그걸 반영해서 협력의 세부적 플랜을 작성을 하고 그걸 이제 여기 한중앙화 정상 회의든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존재했던 게 이제 한중앙화 협력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총리급 이제 회담이 있는데 회의체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각국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한국의 발전의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혹은 한국의 앞선 기술 수준이나 그리고 이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 협력의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검토, 연구 이런 부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송환 교수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K 실크로드 구상도 있고요. C5 플러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여기에는 아마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합치면은 중앙아시아 5개국이 완편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호감도는 지금 많이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입니다. 뭐 K컬처부터 해서 한류 문화도 좀 있고 좀 도와줘야지 될 것 같다.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는데 좀 우리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 베풀어서 함께 가는 이런 것들 좀 필요할 텐데
이걸 또 정교하게 해야죠. 그렇죠? ODA만 했다가 또 막상 우리랑 안 따라올 수도 있겠고 디테일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소위 이제 맞춤형 전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큰 대원칙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국가마다 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민주주의 역사나 그런 성숙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너무 앞에 내세워가지고 크게 가게 되면 그 국가들이 좀 따라오기 힘든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간에 이제 좋은 이제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도 좀 다름을 좀 인정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정치 체제의 문제보다는 좀 더 경제 협력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게 되면 우리의 기술력에 대한 그쪽에서 부러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협력 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교수님. 이미 그쪽을 좀 선점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죠? 있습니다. 중국이 좀 많이 가깝나요? 예, 예. 아, 그 중국과 러시아와 또 중앙아시아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러시아는 과거에 이제 소련식의 같은 국가를 이루었던 곳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러시아를 이제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가 통용되는 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해서 마치 이제 자신의 뒷마당 네, 인양.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중국도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에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협력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적극 추진하고, 그다음에 정치 외교 안보적 협력은 러시아랑 중앙아시아 러시아와 협력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몇 년에 들어와서 2010년대 중반 정도로 거치면서 이제 그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과의 경제, 러시아와는 정치 맺어진 이 부분을, 이 틈을 우리가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만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의 중요성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방금 우리가 봤지만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주요 국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경험, 노하우, 그리고 인프라와 산업 발전에 대한 기술력, 디지털 지원력, 힘. 자, 이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또 우리와 협력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인프라와 현대화의 전환을 꿈꾸는 중앙아시아 3개 국가와 미래지향적인 산업 파트너십 어떻게 구축할까? 이 부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요일의 경제인사이트는 1시간 빨리 시작됩니다. 오후 2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